지난 9월 15일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한 지방축제, 이른바 킥복싱이라고 불리는 태국의 무술, 무에타이 선수들의 대련이 있었습니다. 서로 몇 차례 공격이 오간 후 17살의 한 어린 선수가 갑자기 쓰러진 뒤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대회지만 정식 시합이 아닌 대련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관계자들은 말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킥복싱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 대련 중에 자신도 모르게 급소를 가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매일 단련하고 연습해온 선수가 몇 차례의 가격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정말 우리 몸 안에는 단 한 번의 충격으로도 죽을 수 있는 급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인체에 급소가 존재를 한다면 어디에 있고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한 무에타이 선수의 죽음을 시작으로 인체 안 급소의 존재와 그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근방의 한 작은 면에서 열린 지방 축제. 이 축제 프로그램 안에는 태국의 전통 무예인 무에타이, 그러니까 킥복싱의 시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에타이는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무술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서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9월 15일, 역시 충주 근방에서 열린 한 무에타이 대련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합 중 몇 차례의 가격을 주고받던 17살의 어린 선수는 시합 도중 그대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무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날카로운 공격 때문에 무에타이 시합에서는 가끔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였던 두 선수였기에 사망에 이를 만큼 강한 가격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 넘어진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밀면 우리 어떻게 넘어져요? 뒤로 넘어지죠. 이제 과장하고 안 넘어지고 예. 이런 식으로 넘어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선수도 이게 물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막 둘이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붙어가지고 가격을 하다가 가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분리를 시켜요. 예.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쪽 선수가 가볍게 여기를 찼어요. 예. 근데 이렇게 탁 하면서 걸린 거예요. 끝에가 반끝에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러고 이게 탁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리가 꼬인 거예요. 아하. 그럼 이렇게 넘어질 때도 내진탕이면 과당하고 넘어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넘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서서 이런 속도에 이런 속도. 예.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못 일어난 거니까. 예. 몇 주가 흐른 지금 제작진이 사고 장소를 찾았을 때 공교롭게도 그곳에서는 무에타이 시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때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경련 일으키고 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응급차 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고서는 병원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듯이 쓰러진 선수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선수를 근처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그 선수는 이미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선수가 급하게 옮겨졌던 근처 병원을 찾아가 당시 그의 병원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자가 술을 안 쓴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체크해본 결과 환자분은 전혀 숨을 쉬지 않으셨고요. 심장이 전혀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공도 전혀 다 풀리셨고요. 항문도 다 열려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희가 사망하신 상태로 진단을 했습니다. 같이 온 보호자 매니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기 도중에 한두 차례 가격이 있었고요. 그 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저도 여기 응급실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선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출혈도 없었고 쓰러지기 직전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응급처치도 해봤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17살의 어린 무에타이 선수는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를 다 안 했다 그러면 뇌출혈의 가능성도 있고, 뇌출혈이라는 데가 사실은
동양에서 보면 급수에 가까운 장기에 혈관이 많고 신경의 분포가 많은 데면 충분히 장기 손상이 될 수 있다.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부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선수들이 몇 번의 가격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그 선수는 이른바 급소를 맞고 쓰러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보통 급소라고 하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즉시 졸도하거나 죽게 되는 위험한 부위를 말을 합니다. 원래 의학적으로는 이 급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조금의 충격에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신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머리 뒷부분의 이 연수라는 곳은 작은 바늘에 단 한 차례만 찔려도 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신 그 무에타이 선수도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바 그 급소를 맞고 쓰러졌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 급소라는 말은 맨 처음 의학이 아니라 무술에서 먼저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느 무술에서든지 급소를 공격하는 법이나 방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술 수련자들이 보는 그 급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들은 우리 몸 어디를 과연 그 급소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어린 선수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급소를 치고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무에타이에서의 급소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한 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링 위에서 선수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급소는 무엇보다 맞아서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턱이나 인두 같은데, 명치, 이런 근육 같은데. 그런데 그 턱 같은 데가 급소라는 얘기 많더라고요. 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으면 그러니까 살짝만 맞아도 이렇게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예, 한번 시합 때 경험해봤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맞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무에타이는 온몸을 다 이용해서 공격하는 무술입니다. 특히 팔꿈치 공격은 날카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인들의 경우 자칫 방심하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시합 때 그런 경우에 가끔씩 있죠. 뭐 슬립 다운도 있고, 막 펀치 살짝 설치도 자기가 이런 가발을 잘 안 하고 있다가 맞고 살짝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복싱도 많고 뭐든지 뭐 시합이라는 거는 항상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잔잔한 그런 펀치 맞아가지고 쓰러진 경우도 있죠. 슬립 다운, 그냥 주먹에 그냥 충격적으로 맞고 쓰러져가지고 잠깐 기절한다든지. 신인진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에타이 수련 중에는 급소를 공격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급소를 방어하는 법 역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에타이에서의 급소란 일반적으로 이마 한가운데 명치가 있는 가슴 부분, 그리고 얼굴 전면부입니다. 이런 급소를 맞았을 때는 쉽게 다운이 됩니다. 일단 링에 올라가면 아무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안 나다 보니까 주먹이 뼈음대로 안 나가고 뼈음대로 안 맞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죠. 막 저가 이렇게 하다가 저가 그냥 저희 풀에 맞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명치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일단은 명치는 위험하잖아요. 정면 명치는 잘 제대로 맞으면은 숨이 일단 막히니까 쓰러지게 되죠. 원래 급소라는 것은 전투 기술에서 발전해온 개념입니다. 무기가 발전하지 않아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 싸워야 했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적을 죽일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한 번에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급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무예도 보통지는 당시 군사들의 전투법과 무기 사용법 등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무술 교본인 이 무예도 보통지에도 급소 공략을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혈, 즉 죽을 수 있는 몇 개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공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 기술에서 시작된 급소 공략법은 각종 무술의 문파를 통해 각기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무술에서는 급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올해 5번째로 열리는 충주의 세계 무술 축제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의 여러 무술을 선보이고 무술인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 축제에는 세계 31개국 다양한 종류의 무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이 선보이는 여러 무술들은 각자 그 이름이 다르고 싸우는 방법도 제각각이지만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고 나의 급소를 방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소의 공격과 방어야말로 모든 무술 수련의 기본 단계인 것입니다. 이 축제에 참가한 많은 무술 고수들은 인체의 여러 곳에 급소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맞았을 때 가장 아픈 곳이 이게 이제 급소라고 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체에 한 필요한 급소가 한 365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냥 뭐 그 급소가 다 그렇다고 이제 나쁜 전부 다 이렇게 뭐 죽는 급소 뭐 이런 급소는 아니에요. 5 다 10분의 피가 그 시계방에 도는데 어디 들어오고 있다. 거기를 평소 때는 10이란 힘으로 때려야 KO 당할 것을 5란 힘으로 때려도 KO 당해요. 在中国传统武术啊，它一个很多门派都有点穴之术，尤其武当派功夫，这个武当功夫啊，这个它有很多是点穴的，它有这个108个穴位，其中36个穴位是不能打，不能点击，那是对生命有危险的。那么还有72个穴位啊，对身体啊有一定的这个制约性，但是不至于伤害生命。 그렇다면 대련이 아닌 실전 싸움에서는 급소가 어떻게 사용될까? 제작진은 실전 무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한 무술 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무술 역시 얼굴 부분이 주요 급소입니다. 작은 힘으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전 무술에서는 집약적인 공격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여 그 충격의 강도를 높입니다. 급소를 정확히 맞았을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술 대련과는 달리 급박한 상황의 실전에서는 급소를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술인들이 보는 급소는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숨 막고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숨이요. 예, 숨이요. 예? 움직이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안 걸렸는데요. 제대로 걸리면 숨도 쉬기 힘들어요. 무술 대련과는 달리 급박한 상황의 실전에서는 급소를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술인들이 보는 급소는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자놀이 같은 경우도 이 글러브가 주는 특수성으로 해서 이 뇌진탕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친다고 상대방이 절대로 죽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열은 이 가운데에 있는 혀를 사열이라고 하고 치명타를 주는 급소는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제작진이 만나본 많은 무술 고수들은 단순한 대련을 위한 것이든 실전을 위한 것이든 인간의 몸에는 치명적인 급소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급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술 수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제작진이 만나본 많은 종류와 문파의 무술 고수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몸에는 급소가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급소 중에는 서로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리, 턱, 관자놀이, 그리고 명치 이런 곳들이 무술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급소입니다. 이 동양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급소가 한약에서 말을 하는 혈과 그 맥이 닿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이란 경혈점입니다. 경혈이란 우리 몸에 기가 모이는 곳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무술의 고수들은 바로 이 경혈 자리에 많은 급소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혈은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급소가 있다는 이 경혈 자리를 자극할 때 인체에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경남에 있는 한 대학의 동양체육학과 수업 시간. 동양무술을 배우는 이과에서는 급소를 공격하는 점혈법 수업이 있습니다. 점열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상대편에게 가격을 주기 위해서 주먹을 찌르죠. 주먹 찌릅니다. 찌를 때 우리가 어디를 찌르나 봐요. 위치가 명치예요. 자, 근데 명치라는 부위는 큽니다. 급소를 공격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학생들은 먼저 인체에서의 급소가 어디인지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급소를 볼 때는 머리 부위는 전체로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머리 부위 팔 들어봐. 바깥쪽, 안쪽, 허리, 이 부분이 앞부분, 중앙, 여기 허리, 심장 부위, 그리고 미려, 꼬리뼈 밑에, 뒷부분, 크게 잘 여기,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인체 급소의 위치를 배우고 나면 실제 공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점혈법에서의 급소는 대부분 인체 내 혈자리를 말합니다. 실습을 통해 직접 급소를 공격하고 맞아본 학생들은 그 느낌을 통해 급소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딴 데 이렇게 가격했을 때는요, 예, 맞았을 때는 이제 맞고서 한 몇 분 있으면 이렇게 풀려보면 괜찮은데요. 급소를 맞았을 경우에는요, 진통이 오래 가고 숨이 가빠지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급소에 대한 감각이 서면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급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급소를 공격하는 점혈법은 4학년이 되어서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점혈법이란 말 그대로 혈이 있는 한 점을 찍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단련하는 것도 연습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술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래 보면은 주먹을 찌르고 발로 차고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을 집어던지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점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기술을 점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열법이라는 기술은 무술에서는 상당한 고급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쳤을 때 치는 부위가 작고 그리고 손가락 같이 약한 부분으로 치기 때문에 과거에는 손가락 단련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단련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하나의 이제 점열법은 하나의 지식으로서 그리고 치료의 목적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혈이 있는 곳을 자극하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한 한방병원을 찾아가 경혈, 이른바 혈로 불리는 자리의 자극과 관련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혈이 위치한 한 부분에 침을 놓아 자극을 하고 그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위치한 용천혈은 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곳으로 인체 내 여러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혈 중에 하나입니다. 용천혈에 침을 넣고 적외선 체표 온도 진단 장치로 체온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체는 평상시 자기 몸을 같은 온도로 유지하려 하는데 몸에 어떤 질병이나 변화가 생기면 제일 먼저 몸의 좌우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온도 변화로 급소 중의 하나인 용천혈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천혈에 침을 넣고 온도 변화를 본 결과 침을 놓기 전후로 양다리의 체온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침을 넣은 다리 부근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몸의 중심 부근에서도 뚜렷한 온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급소 중 하나라는 용천혈을 자극한 것이 몸의 온도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경락선상의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렸다라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경혈 자극이 어떤 전체적으로 몸의 기운을 조절하고 이런 어떤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는 길, 즉 경락이 있고 그 길 사이 기가 모이는 점이 바로 경혈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대략 360개 정도의 경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소로서 활용되는 경혈 포인트는 주로 여러 경이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이라는 건 아까 경락을 의미하겠죠. 경락과 경락의 기운이 교차돼서 기의 교환이 많거나 또는 또 그 뼈와 뼈 사이나 근육과 근육 사이에 깊은 부위에 있거나.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는 기가 흐르는 길, 경락이 있고 그 길 가운데는 기가 모이는 장소, 경혈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대략 360개 정도의 경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소의 대부분이 이 경혈점 부근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몇 개의 경혈점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떤 부위의 경혈을 자극하게 될 경우 몸의 온도가 떨어진다거나 뇌의 어떤 부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소가 바로 이 경혈점일까요? 경혈점과 무술에서 말하는 급소는 서로 얼마나 일치를 할까요? 무술에서 말하는 급소란 바로 그 경혈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실제로 무술에서 쓰이는 급소와 경혈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시내에 있는 한 권투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권투에서 말하는 급소는 대부분 상반신과 얼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리지 않으면 맞는 것이 전부인 권투 경기에서는 단 한 번에 상대방의 급소를 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투에서의 급소 중 가장 그 영향력이 큰 것은 턱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KO도 턱을 맞은 경우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일 근거한 데가 이제 여기죠. 앞에. 턱. 턱이죠. 나도 상대를 허점을 보고 때리는 거고, 예? 상대도 나 허점을 찾아가 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허점에 걸려보면 나도 정신을 모르죠.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 떴을 때 보면 링바닥에 있는 거죠. 이거 잠시 정신 잃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한 2초, 3초 그때 정신 딱 차려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비운의 권투 선수 김두구 씨도 턱을 맞고 쓰러진 경우였습니다. 그는 상대 선수 맨신에게 정확히 턱을 맞고 넘어지면서 다시 매트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정확히 급소를 맞은 데다가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다친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얼굴은 권투 선수들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급소입니다. 이래야 된다. 그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눈 위에는 아무 이상 없고 맞아도 괜찮지만은 눈 밑으로는 그 지금 딱 급소죠. 그러니까 귀 밑으로. 쳤을 때 상대를 쳤으로 목을 보고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 쳤을 때는 앞으로 그냥 쭉 앞으로 오죠.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지죠. 그런 경우는 그 경기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냥 끝난다 보죠. 머리가 먼저 떨어졌을 때는 끝난다 보죠. 이제까지 선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권투에서의 급소는 관자놀이, 턱, 인중 등등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앞서 말해진 것처럼 경혈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술에서의 급소와 의학적인 경혈점은 어느 정도 일치할까? 이 대학의 생체공학 연구실에서는 공대 전자공학과와 의대의 한의학과가 공동으로 경혈의 존재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몸에 흐르는 전류량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손등이라도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이 있고 적게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이 경혈점일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전류량은 이곳에 표시가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 프로세서에 의해서 그 전류량을 얘가 CPU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떤 상대적인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 전류량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아날로그적으로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인체의 피부 전류량을 계측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경혈점은 그 비경혈점에 비해서 저저항 양도점이라고 해서 전류가 더 잘 흐르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전류가 잘 흐르는 점이 있고 덜 흐르는 점이 있을 텐데 그 피부의 전류량을 이제 이게 계측을 해내면 그것이 경혈점하고 비경혈점을 구분해내는, 그래서 경혈점을 식별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혈점을 찾기 위해 침국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권투에서 급소라고 말해지는 몇 군데가 경혈점인지를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각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류량이 많이 흐르는 곳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점은 그 위치가 대부분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한 번의 가격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명치에 점을 찍고 그곳에 기계를 가져가 봤습니다. 정확히 점을 찍은 곳에 가자 전류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권투에서 급소라고 불리우는 인중에도 점을 찍고 실험해봤습니다.
앞의 명치와 마찬가지로 전류량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턱에 찍은 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권투에서 말해지는 세 가지 급소, 인중과 명치, 턱 모두에 경혈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급소라는 것은 경혈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혈에 그런 생리학적인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집중돼 있고 또 그 신경 생리학이나 그 생리학 이외에도 우리는 그 경혈이 에너지와 정보의 그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경혈을 타격했을 때 바로 그 생리적으로 그 유해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급소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가 모인다는 경혈점과 인체에서의 급소. 의학적으로 보는 경혈과 무술에서의 급소가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락과 경혈은 동양의학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한의학에서조차 경락과 경혈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락과 경혈의 개념이 없는 양의학에서는 이 급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사건들이 매년 7% 가까이 의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단 한 차례의 가격이나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역시 급소를 다쳐서 일어난 죽음으로 봐야 할까요? 대련 중 사망한 무에타이 선수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각종 사건, 사고로 들어온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밝히는 곳입니다. 제작진은 충주에서 있었던 무에타이 선수의 사인을 의뢰해보기로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마다 부검을 해도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건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련 목격자나 정황마저 없을 경우 이런 사건은 사인 불명으로 처리됩니다. 제작진은 무에타이 선수의 사망 소견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부검 없이 사망 소견만으로 사인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쇼크사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었습니다. 격투기를 하는 과정 같으면은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단련이 돼 있고 방어를 하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상황 사고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아주 급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 가슴 중앙, 심장이 있는 쪽이죠. 가슴 중앙부를 급작스럽게 이렇게 가격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부분을 이렇게 가격을 한다든지,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남자들 급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엄낭 부분을 그거 찬다라든지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쭉 내려오면서 심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전다 이런 부교감신경이라는 미주신경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에 1차적인 어떤 순간적인 힘이 가해질 때 이런 반사성 심정지가 나타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버리는 수가 있죠. 이곳에서는 한의학에서와 같이 혈이나 기타 급소를 모두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작은 충격에도 죽을 수 있는 위험 부위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 중에는 급소 가격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최모군은 하굣길에 친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그들은 최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최군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기를 몇 차례, 그 와중에 가슴을 한 대 맞은 최군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겁을 주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리 세지 않은 주먹에 쓰러진 최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한 번의 충격에 의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통 원발성 쇼크사라고 합니다. 원발성 쇼크사라는 것은 여하튼 1회의 어떤 힘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어떤 특정 부위가 가격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소위 말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부위가 저희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급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로 안면 쪽에서는 눈두덩이 쪽, 그리고 턱 쪽이라든지, 그리고 목에서 목이 아래쪽에 이쪽 부위, 그리고 이제 가슴 중앙 또는 명치 부위,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음낭 부위, 이런 쪽이 말속 쇼크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급소의 부위다. 흔히 급소로 말해지는 명치에는 신경세포의 많은 가지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밀집된 이곳에 경혈들 역시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이 몰려있는 부위는 단 한 차례의 충격만 가해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들어온 김 씨를 보고 화가 난 부인이 김 씨의 넥타이를 잡아당기자 김 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때리지도 어떤 것에 맞지도 않았지만 김 씨는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심장의 어떤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경이나 이런 것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위들이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급소에 해당한다. 이제껏 우리는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급소가 우리 몸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급소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만 하는 곳일까요? 급소란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급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급소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쓰여질까요? 용인대 경호학과를 찾아가는 길. 이곳에서의 급소의 개념은 이제까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술에서의 급소는 상대방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무술에서 말해지는 급소는 상대방에 아무런 가해를 입히지 않고 행동만을 제압할 수 있는 관절이었습니다. 한쪽 부위만 집중적인 공략만 해도 상대방은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은 이 팔 자체가 이 방어자의 몸보다도 굉장히 가늘죠. 가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게끔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손목이라든지 이 주관절, 이 목관절 이 부분을 공략했을 때는 상대방을 꼼짝을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방이라든지 무술적인 측면에서는 급소적 개념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는 어떤 급소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무술에서의 급소는 주로 상대방의 행동을 얼마나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인을 발견한 후 2, 3초 안에 제압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호무술에서의 급소는 거의가 관절입니다. 일단 관절을 꺾이면 상대방은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무술과는 목적이나 기법 그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이 무술, 제압 이것이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호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범인에게 치명적인 어떤 위해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급소를 집중기로 쳐서 타법을 가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조절을 강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서 범인을 제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 무도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소는 요즘 여러 가지 치료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의 급소를 자극하면 특정 부위의 통증이 없어지거나 병세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혈들이 뇌의 어떤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기능성 MRI 기계로 이른바 급소라 불리는 한 경혈의 기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발가락 맨 끝에 있는 지음혈은 시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혈로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 맞았을 때 느낌이 어떠나요? 찌릿찌릿하다고. 네, 찌릿찌릿하고요. 계속 맞은 내내 그냥 통증이 계속 옵니다. 실제 지음혈에 침을 넣고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극이 뇌의 어떤 부분에 전해지면 그곳에는 피가 몰려 마치 불이 들어온 것 같은 형상을 보입니다. 이 실험으로 우리 몸의 급소라는 경혈점들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급소가 뇌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지음혈에 침을 놨을 때 그 시각, 그러니까 보는 것과 관계 있는 그런 중추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 뇌에 작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사이에는 지금 치매 효과가 그냥 단순히 아픔이나 혹은 어떤 그런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삐거나 또 아니면 뭐 체했을 때 이런 데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이런 영향으로 봐서는 침이 그 뇌에 미치는 그 영향이 아주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지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음혈에 자극을 준 결과 뇌의 시각을 관장하는 부분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음혈은 급소인 동시에 시각 개선에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치료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음혈뿐 아니라 급소로 알려진 많은 경혈들이 실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소하고 일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급소라고 하는 그런 그 경혈들은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혈들은 우리가 급성 혹은 이런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발견했을 때 호흡곤란이 왔다든지 우리가 기절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뭐 갑자기 열이 많다든지 할 때 그런 혈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급소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관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급소라고 하는 경혈들은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임상에서 활용하면서 또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찾아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서 많은 좋은 훌륭한 치료법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급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급소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급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급소란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격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인체의 중요한 급소들을 알아내고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몸 안에 몇 개의 급소가 있는지 그것들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한 번에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전투 기술에서 연구되어지고 발전해온 급소를 어떻게 하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점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급소의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